예,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그 박사님 교수님과 뒤에 전선인 교수님 모두 파워포인트를 만드셔서 급하게 그냥 대충 만들었습니다. 뒤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희 본문 내용을 요약한 건 아니고요. 아마 일종의 프렐루드, 그러니까 서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린 재벌이라고 합니다. 이제 재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국립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세계에서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며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업가의 무리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저희가 알죠, 다 누군지. 이런 재벌들이 있는데 이 재벌이 도대체 뭘까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 집단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공정거래법 2조 2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를 통해서 지분율 요건과 지배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만 기업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여기 엄격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지분율 요건을 보면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회사들이 있고, 이 동일인이 뭐냐에 대해서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배력을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어서 기업 집단에 해당하려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법적 요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는 것을 공정거래법 14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총 31개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10개만 키워보겠습니다. 삼성부터 농협까지 있습니다. 이 상위 10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중에 포스코와 농협을 빼면은 전부 일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성은 이씨, 현대자동차는 정씨,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결국 외국 학자들에 따르면 재벌은 광범위한 사업 분야에 진출해 있으면서 계열사 간의 재무적 유대가 완전하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가족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조직 형태라고 보통 설명이 됩니다. 이러한 학계들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또는 상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요건을 추출해 본다면 재벌은 첫 번째로 광범위한 사업 분야에 진출해 있어야 합니다. 즉 문어발 확장이죠. 즉 다수의 회사가 기업 집단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족벌성입니다. 핵심은 혈연 관계고 우리의 어떤 저변화된 인식 기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거대 자본성입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해당 사업 분야의 독과점성과 경제력 집중으로 연결됩니다. 한마디로 돈이 너무 많으니까 경제력이 당연히 집중이 되는 것이겠죠. 제가 왜 이런 재벌의 요건을 따져왔냐 하면, 그럼 재벌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정리가 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재벌의 문제는 어떤 부패한 총수 일가, 부의 승계 이런 느낌을 많이 갖지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불건전한 예를 들어 우리 총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면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 이런 막연한 느낌을 우린 재벌의 문제라고 했는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재벌 또는 대기업을 정통으로 한 하청계열화 구조, 기업 집단 내부에서 지주회사 구조를 갖췄다면 수직 계열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 이외에도 수많은 하도급 거래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결국 그걸 통해서 정점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재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역사와 동일합니다. 즉 재벌의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벌이 어떻게 발전했냐? 그럼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마디로 수출 주도 성장을 주도하면서 재벌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그로 인한 정경 유착의 문제가 계속 연이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저는 세 가지 단계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재벌 개혁이란 협의, 좁은 의미 체제에서는 우리가 통상 인식하고 있는 어떤 협의의 의미에서 족벌 체제 또는 총수 전횡의 어떤 기업 운영 문화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주회사 규제, 독립적 이사회, 일감몰이 규제 등 다양한 개혁 방안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많은 공감대를 또 얻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혀서 광의의 재벌 개혁이란 그럼 무엇일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점에 서 있는 재벌로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 집중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는 결국 사회적 경제 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하도급 거래가 문제인데요. 이런 사내 하청 노동자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결국 노동의 문제와 연결되고 아까 저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 개혁과 재벌 개혁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 이 광의의 재벌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맞닿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광의의 재벌 개혁을 한다면 과연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적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 또는 이즘의 전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굉장히 많은 논란과 또는 정치적, 철학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광의의 재벌 개혁과 또는 협의의 재벌 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발제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재벌들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현재 보면은 재벌들의 승계 방식이 변천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갔던 주로 재단이나 뭐 차명주식으로 넘어갔지만 2세대가 3세대, 이건희에서 이종용으로 넘어갈 때는 사채, 너무나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에버랜드 전환 사채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일감 몰아주기, 브랜드 수수료 몰아주기,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증여 등을 통해서 재벌들이 승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재벌 개혁은 협의의 재벌 개혁입니다. 지금 한화의 예입니다. 우측 상단에 빨간색 큰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한화 SNC입니다. 한화 SNC는 김승현 회장의 아들 삼형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큰 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만 보시면 2005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내부 거래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중간재 시장을 가로막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재벌 내부 계열사가 성장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지요. 다만 이렇게 매출액 비중이 떨어집니다. SNC의 경우에는 한화 에너지를 흡수합병하면서 굉장히 매출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알토란 같은 돈을 삼형제가 모음으로써 향후에 재벌 승계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 SNC가 그 현재 지주회사죠. 주 한화와 합병될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재벌 3세들은 보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종잣돈 맨 처음에 46억 증여받고 그게 이제 SDA 상장하면서 1363억으로 갔는데 이게 현재 8조 9,164억으로 65배 남는 장사가 단 10몇 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4조 5,429억 원을 갑자기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실까? 막 이런. 그렇죠. 이건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가 그 집중적인 키워주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투자율입니다. 투자 성공률이죠.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대여부 총수 자녀가 28세에 평균적으로 28세 회사에 있어서 3.5년 만에 임원 승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2015년 연합뉴스 조사 결과인데요. 신세계 정용진, 정유경 부회장의 경우에는 27세, 24세에 각 입사했는데 처음부터 임원이었습니다. 상무보였고 그 외에 마찬가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입사 후 9.4년 만에 상무보로 지금 승진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 아 그래 쟤는 다이아몬드 수저야 라면서 이런 문화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게 근로기준법 4조 6조인가요? 차별대우 아닌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1월달 그리고 이 왼쪽 화면은 공약집에서 제가 캡처한 부분입니다. 재벌의 불법 경영 승계, 황제 경영 부당 특혜 근절시키겠다고 공약을 하셨고요. 저는 잘 이행해 나가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발제문에 수록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세부 내용에 있어서 공약집에는 이제 세부 공약까지는 없지만 과연 그 내용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채워나가실까를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해내시리라고 믿고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다시 켜봤습니다. 공약 주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 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구하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하겠다.
다중, 즉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장부 열람권 하겠다, 대표 소송제 하겠다,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하시겠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사면권 제한, 지주회사 부채 비율 현행 200%인데요. 이런 요건들을 강화하겠다. 계열 공익법인 자사주 우회 출자 등의 법액 사각지 등에 의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 기존 순환 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 거래, 납품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시겠다는 것이 공약입니다. 이에 대해서 올 2월 임시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이 통과될 뻔했는데요. 그러나 결국은 통과되진 못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야당의 의원들께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 다중대표 소송, 전자대표, 노동자대표 추천, 사회이사 선임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 거의 다 찬성 입장이지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특히 법사위 간사위원이신 김지태 의원은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그 국회 내부에서도 많은 이미 협의의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되어 있다고 보고 남은 것은 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실행을 위해서는 정말 전국민적인 토론과 지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민변의 입장에 대해서 딱 3분 안에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라서 죄송합니다. 그 토론 자료지 20페이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협의의 재벌개혁에 있어서 기업 집단 규제 및 경제력 집중 억제를 통한 재벌개혁의 방안으로 첫 번째 저희는 재벌의 순환출조 구조를 해소해야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최은열 의원님께서 3년 내에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미 입법 발의를 하셨고 저희는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페이지였습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의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지배 방식의 개혁, 즉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 구조 규제가 이미 공정거래법상에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법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은 그동안 지주회사 제도가 IMF 이후로 도입되면서 계속 그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결론은 99년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부채 비율 상한 100% 기준, 비상장 50%, 상장 30% 자회사 지분율 하한 의무 보유율이죠. 를 규정해야 된다. 손자 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사업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만 100% 지분 보유를 전제로 허락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라항에서는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추정 요건 완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공정거래법 7조에 따르면 7조 4항에서 기업이 서로 결합할 때 이것이 경쟁 제한을 하냐 안 하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쟁 제한성을 추정하는 것이 7조 4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M&A를 통해서 두 개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넓어진다면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이런 추정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제약적 기록결합 심사에 있어서 공정위가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그러니까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건 저희 토론자님께 너무 신뢰되는 말씀이고 한 번도 경쟁 제한되는 기업결합이다라고 이렇게 판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결합 추정 요건을 좀 완화해서 기업결합이 추정되도록 하고 오히려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들이 기업 경쟁 제한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제도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이름으로써 기업이 결합되는 것을 상대적으로 좀 최대한 방지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마항은 계열분리 명령제도 및 기업 분할 명령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법상으로도 공정위가 시정 조치로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은 그 추가적으로 구조적 조치가 우선 적용돼야 된다. 시정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 회사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구조적 조치와 일부 행위만 제한하는 행위적 조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정위는 행위적 조치를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어떤 시정명령을 내거나 그 정도에 그치고 있었죠. 그러지 말고 이제는 기업 결합이 그 경쟁을 제한하게 된다면 그에 해당한 만큼 지분을 매도해라라는 취지로서 아예 구조적인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역시 협의의 문제인데요. 혈연세습 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독립된 이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회의 방법 중 하나로 맞아 아까 말씀드린 많은 제도가 있었는데요. (48페이지에서) 저희 민변은 지금 노회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3법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이사 중 1인을 근로자 대표가 추천의 인물로 선임하는 그 근로자 대표의 추천 사회이사 제도가 좀 필요하다. 사회가 가장 원칙적으로는 이사회에서 모든 중요한 경영 결정 사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거수기 역할입니다.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면 거의 99%가 통과됩니다. 이사회에서 제대로 된 논쟁 없죠. 사회이사 제도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사회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업원, 근로자, 노동자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굉장한 반발이 있고, 그렇다면 일단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이 최소한 사회이사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 사내에서의 경제가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9페이지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경영권 승계 방지의 방법입니다. 이러에 대해서 현재 많은 법률안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런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54페이지 공익재단을 통한 우회 승계가 규제되어야 됩니다. 라항입니다. 현행 57페이지 보시면 박용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률안이 이미 상정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의견권 자체를 제한해 버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의 진짜 주주는 삼성 장학재단 이사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요. 왜냐하면 삼성 그 공익재단들이 갖고 있는 의견권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러한 경영권 승계를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하반기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고 많은 의원들께서 분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이상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